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금융자산과 합리적인 자산관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과정을 보고 있고요. 통합사회 과정 중에서도 이제 5단원인 시장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5단원의 마지막 단원인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중학교 경제를 다룰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 거의 내용들이 비슷해요. 소개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책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순서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다양한 금융자산보다는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뭔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제 금융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봤고요. 그래서 자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요 기준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가 보존될 수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은 금융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현금이 필요할 때 그 자산을 얼마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안정성인데요. 안정성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가 크면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다시 수익성이랑 또 반대되는 개념이고 반비례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고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하이 리턴을 받게 되잖아요. 하이 리턴을 받으려면 먼저 하이 리스크를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리스크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이제 우리가 이걸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 집에 금이 있어요. 이 금을 가지고 내가 쌀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금을 가지고 쌀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현금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혹은 돈이 왔다가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현금화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당장 내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는 이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자산별로 이게 유동성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자산 관리란 무엇이냐? 안전한 금융상품일수록 높은 수익을 거두기 어렵고요. 위험한 금융상품일수록 높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분산 투자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자산 관리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재무 설계, 재테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개념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선 재테크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산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 오는데요. 이제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 수익을 얻어와서 돈을 벌잖아요. 이 자본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걸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을 늘리는 걸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고 있고, 재무 설계는 조금 다른데, 재무 설계는 목표가 있어요. 뭐, 나는 뭐 10년 뒤에 결혼할 거예요. 혹은 뭐 5년 뒤에 차를 살 거예요. 혹은 뭐 20년 뒤에 집을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요. 이 목표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산을 관리하는 걸 우리는 재무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똑같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재무 설계는 이제 그 시기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안정성, 수익성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5년 뒤에 차를 살 건데 그 5년 뒤에 그걸 현금화할 수 없다면 나의 재무 설계는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재테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5년 뒤, 10년 뒤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어올 거야 라는 목표, 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야 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은 이제 조금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수익성과 더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안정성이 높으면서 수익성이 매우 높고 유동성이 매우 좋은 상품이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한 번씩 해보는데요. 그런 상품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서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이 또 달라질 거거든요. 그게 기준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안정성이 높으면서 수익성이 높고 유동성이 높은 상품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품에선 없다라고 보시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종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안정성이 높으면서 수익성이 높고 유동성이 좋은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10중 8구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사기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금융자산에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금, 주식, 채권이 있는데요. 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금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금융이란 말은 금을 융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화폐 대신에 금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융통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은행이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그 금이 융통한다고 해서 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구불 예금이고 다른 하나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매우 자유로운 예금이 되는 거고요. 저축성 예금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예시는 보통 예금이 되는 거고 저축성 예금은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예금이라는 것 자체는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고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요. 이제 요구불 예금보다는 저축성 예금이 조금 수익성이 높은 모습이 있고요. 네, 하지만 반면에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요구불 예금이 유동성은 매우 높은 편이고 저축성 예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자리에서 해약을 하면 그 계좌를 해지하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긴 한데 그만큼 이제 저축성 예금을 하는 것이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에선 자연스럽게 이제 유동성과 수익성이 반비례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란 회사가 경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인데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세 차익입니다. 주가가 변동함에 따라서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를 우리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배당입니다. 이제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기업이 이제 경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배당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통해서는 시세 차익과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자금이 필요한 기간의 만기일에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받고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란 건 이제 채무증서인데요. 어쨌든 이 채권이란 것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는 우리가 배당을 받듯이 채권에서도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투자 방식입니다. 간접 투자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펀드인데요. 펀드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 펀드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럼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판매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이 그 이제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행해서 판매한 상품을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음, 펀드는 이제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테마에 맞춰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예상되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대가로 보험료를 납품하는 상품인데요. 보험에도 우리가 보장성 상품이 있고, 보장성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이제 뭐 상해를 입었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 우리는 보장성 상품이라고 하고요. 혹은 뭐 연금보험처럼 이제 미래에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 우리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시도 이제 앞에서 말했던 펀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고요. 그 보험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금입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여 노령,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급여로 지급되는 형태의 상품인데요. 우리가 이제 연금을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 역시도 이제 우리가 펀드처럼 가입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 되는 거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어떤 상품에 가입할 것이라는 걸 선택하지 내가 선택한 연금에 어떻게 투자한다는 걸 내가 직접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간접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